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국내 총생산 GDP란? 경제가 좋고 나쁨은 무엇을 보고 예측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바로 경제지표입니다. 경제지표는 GDP,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실업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연구소나 전문가들은 이런 지표를 보고 경제를 예측합니다. 경제지표 가운데 GDP는 국가 단위의 경제 크기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한 나라의 거주자, 즉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나타낸 거죠. 그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국민 총생산, 즉 GNP와는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GDP에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번 소득은 GNP에 포함되지만 GDP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가 GNP 대신 GDP를 주요 경제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흐름을 GDP가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한 해 GDP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IMF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1조 1,635억 달러로 세계 15위입니다. 미국이 15조 6,096억 달러로 1위, 중국이 7조 9,91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로 G2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출이 나빠지면 경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 됩니다. 네, 아하경제를 하고 같이 하는 한뼘경제에서 우리 GDP, GNP 차이를 잘 설명해 줬네요. 제가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상품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상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번 답을 한번 보내줘 보실랍니까? 문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IBM 회사가 미국계 회사죠. IBM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그러면 IBM 회사에서 중국에 수출한 그 값어치는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반대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삼성 지사가, 해외 지사가 핸드폰을 중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판매한 삼성의 핸드폰, 베트남에서 판매한 삼성의 핸드폰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답을 보내줘 보시겠습니까? 전체 세계 경제 GDP 규모가 60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이 15조 달러니까 25%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은 현재 약 8조 달러인데요. 2017년 되면 미국의 16조, 18조 정도 되는 미국의 GDP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1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만 1조 달러에서 수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앞서 들으신 대로 56.5%입니다. 수출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제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빨리 내수도 키워야 되겠죠.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여러분께 2개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하나의 SUV 렉스턴 W. 올여름 그 SUV를 만날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8월 출고 고객에 한해 선수율 제로 60개월 5.9% 할부이자에 특별 판매 조건까지. Premium Movement Rexton W. 자세한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성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분배입니다. 분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복지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면 분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성장을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는 정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해도 잘 분배하고 복지 계획을 잘 세워야지만
복지 정책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회 곳곳에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논란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의문에서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실태와 문제점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연구센터의 윤성명 센터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늘었죠?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체감도는 낮지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다 보니까 예. OECD 회원국의 복지 지출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예. 근데 2009년 국제기구는 이제 통계가 이제 합계하는 과정에서 한 4, 5년 늦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복지 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2009년 데이터로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2009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09년 기준으로 그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이 22.1%인데 네. 우리는 9.4%입니다. 예. 한 43%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제도인 퇴직금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OECD 기준에 안 잡히거든요. 네. 요걸 잡히면 49%, 50% 정도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 부담률, 국민 소득 수준, 인구 비중, 또 지출 비중이 큰 연금제도 성숙도 이렇게 고려하면 예.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한 OECD 평균 대비 한 70% 정도가 적절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은 한 15%에서 17%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전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면 국민들이나 또는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복지 수준은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된 건 틀림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은 부분들이 복지 양극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복지에도 양극화가 있습니까? 예, 그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복지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데서 4대 보험요? 네, 건강보험은 전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예. 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제도인데 예. 이 제도도 진짜 최저 생계비 이하에 있는 그 계층들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복지 지출이 굉장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교하는 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제 복지 웰페어 레짐이라 그래서 복지국가 유형들이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네.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스칸디나비아 모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대륙 모형이 있고, 예. 그다음에 영미 국가형 모형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 분들은 이제 스칸디나비아로 대표되는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유형들을 많이 얘기를 글쎄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나라는 평균 조세 부담률이 45% 안팎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하고 좀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에서 우리랑 유사한 나라를 미국, 일본, 영국 등으로 좀 들 수 있다 그러면 예. 그런 나라 비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 보장 또 복지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환경이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그죠? 예, 굉장히 틀립니다. 저도 예. 이제 이번에 또 한 열흘간 또 세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예. 이들 나라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구 숫자만 하더라도 900만 내외지 않습니까? 예, 그죠? 스웨덴이 제일 많아서 한 930만 명이고요. 네. 예. 핀란드는 530만 명, 네. 노르웨이는 한 4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이 지출해서 또 이렇게 복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우리보다는 좀 쉬운 것 같고 네네. 또 그동안 한 50년 이상의 어떤 충분한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GDP 정부가 그렇죠. 한 50년 이상 정권을 잡았었죠. 그죠? 예, 3인당 정부가. 3인당 정부가.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고 보니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사실 그랬습니다. 복지 예산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 13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9조 정도는 예산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만들고 한 4조 정도는 세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발적 세금 보고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자 이런 측면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이 복지 지출을 좀 효율화하고 좀 제대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망자 32만 명에게 639억 원,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네.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문제, 이거 빨리 고치지 않고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가 자꾸 이제 세금도 좀 올려야 된다 등등,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아니라 그랬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이렇게 잘못 지급했다는 네.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게 8만 건, 570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네. 큰 문제가 저희가 어떤 각 처의 각 정부 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하던 그 복지사업 전달 체계는 어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그런 핑계 댈 게 아니라 정부도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복지부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빨리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줄여서 얘기하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5세 무상 보육하고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 치료비 100% 건강보험으로 보장. 이게 최초에 보장이 되었다가 요즘 많이 좀 뒤로 물러선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게 정세 없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증세는 불가피할 건 같은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든 조세 기반 확충하는 부분 노력이 우선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하경제 규모, 그러니까 인포멀 섹터 비공식적 분야가 너무 크거든요. GDP 대비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25% 그 정도 정도는 되는 걸로 일단 모든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규모도 크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게, 직장인들, 샐러리맨들은 유리할 지갑이라서 우리는 다 그 세원이 노출되는데, 그 자영자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또 고소득 자영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소득 파악이 안 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되, 지가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복지제도 확대 차원에서는 증세는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 지하 경제가 우리 전체 GDP 한 25% 정도 된다 그러면 1000조 경제니까 25조 경제거든요. 지하 경제가. 이 25조 지하 경제의 10%만 양성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1년에 2조 5천억이 들어오면 4년 동안 10조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이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재원 여쭤볼게요. 이 상반기 세수가 10조 원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제 개편 수정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세수 4,400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고, 아무리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한다라고 하겠지만 복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지가 이제 복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난 대선에서 거의 다 공감을 그렇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공약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렇게 자꾸 추궁하는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공감할 필요가 있고요. 공감대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세를 좀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야당이 문제 제기는 많이 하는데요. 증세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고통이 적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 간접세보다는, 이건 우리가 후세대를 위해서 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고통이 크더라도 직접세를 좀 올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도 뭐 법인세니 등등 이런 부분을 인상하자 부자 증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도 뭐 제가 부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좀 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를 하지 말고 아주 어려운 분들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부담하면서 여유가 더 많은 좀 부유한 분들이 좀 더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가 좀 더 같이 공동 부담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뭐 깃털 뽑는 정도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이들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복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정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복지 무엇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 뭐 너무 산만하게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은 체감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허황된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 예. 이런 것들이 국민 인식에 박히면 예. 젊은 사람들도 뭐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창의성 있는 인재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게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단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에게는 체제 생계나 사회 안전망적인 보호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는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들 요즘 이 세부담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새 다른 나라에서는 뭐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나서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부자들의 해외 이 조세 피난처를 통한 탈세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좀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회적 공감대냐겠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서양에서 뭐 재정학계에서 이제 그 정의의 어떤 외부성이라 그래서 예. 많은 부자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세금들을 내는 이유가 만약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식들도 그 병에 전염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이제 순수히 경제학적인 것보다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생각의 인식의 폭이 좀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도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모두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또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네. 왜 우리만 보고 자꾸 돈 내라 이런 생각을 좀 약간은 접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네. 그다음에 또 많은 이제 중산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사교육비 등등 전세값 올라가는데 무슨 돈이 있냐 왜 자꾸 세금 더 부담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하려 그러면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씩 더 부담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연구센터 윤석명 센터장이었습니다. 지금 PYA를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4부에서는요, 세무상담 대신에 이 바뀌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직접 유재선 세무사에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세제 개편에 따른 파급 효과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궁금한 세제 개편 사항의 내용들 유재선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해양 스포츠 축제.
제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오는 8월 15일부터 4일간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푸른 파도를 가르며 열전을 펼칠 해양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공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된 제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과 함께 송도의 여름을 즐겨보세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부 시작하면서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답의 내용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7009번님 그리고 7217번님. 사실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D라고 하는 게 영어로 도메스틱, 국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들어온 모든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국인이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해외로 나가서 이 제조해서 판매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도메스틱, 국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 GMP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역시 상당히 이 생생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4부에서 제가 금융상품 100서, 오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세무상담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법 개정, 달라진 절세법, 또 새로운 절세 전략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남인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예, 몇 번 이 생생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 그죠? 오늘 금융상품 100서 시간에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이 23일부터 금융권에서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우시죠? 예, 예. 자, 예. 전세대출 23일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이게 출시가 되는 겁니까? 예, 23일부터 이제 출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아마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이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품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무주택자가 전세를 들어가려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한데요. 네. 이 보증금을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다른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고요. 네. 또 대출 한도도 다른 전세 대출에 비해서 한도가 더 높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자가 목돈 전혀 준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네.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할 텐데요. 네. 단지 이 목돈을 세입자가 직접 마련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뭐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상품도 있고요. 네. 또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해드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자 측에서는 목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장점,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금리 낮춰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전세대출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네. 금리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데요, 금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평균 3%에서 4% 초반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 정도 금리라면 기존의 신용대출 금리, 물론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 보통 연 6에서 7%보다 2, 3%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약 4% 중반 정도 합니다. 네. 이 상품과 비교해도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실 때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최고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예. 상환 능력에 따라서 보증 한도가 다릅니다. 네. 이 보증 한도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의 3.5배에서 4.5배까지 해드리는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네. 연간 소득의 4배, 그러니까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예.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라면 4.5배까지, 그러니까 2억 2,500만 원까지 대출을 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이게 레버리지를 400%가량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400만 원이고 이게 세후 소득이겠습니까? 아니면 세전 소득입니까? 5천만 원이. 세전 소득입니다. 이분들이 금리가 4%지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4배까지 받으시는데. 네네네. 4%면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예. 900만 원. 예,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될 테니까요. 예. 매달 대출 이자가. 예. 예. 그러면 4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320만 원인데 세후라도 말입니다. 네. 그죠? 목돈 안 드는 전세 이 상품 중에서 임차보증권,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이 있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건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은, 임차보증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네. 그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요. 예. 이제 정부가 두 번째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 상품을 내놨는데, 네. 이게 어떤 형식이냐 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네. 자기 집을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예. 전세 보증금 형식으로 충당하는 그런 예. 방법입니다. 그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세입자가 모든 걸 다 보증하고 해서 돈을 빌려서 그렇죠. 집주인에게 임차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죠. 방식은 집주인이 대신해서 보증을 서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쓰는데 이자는 세입자가 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네요. 쉽게 하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이게 임대인이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대충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전세 재계약자 이분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로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네네. 대출 한도도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예. 요즘 전세가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죠. 예. 또 전세가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럼요. 세입자에게. 예. 세입자가 여유가 있다면 돈 여기 있습니다. 올려주면 끝날 텐데 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올려줄 돈이 없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으로 가져가십시오. 대출 이자는 제가 잘 내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뭐 비과세 항목을 늘려준다거나 뭐 공제 혜택을 세제 공제 혜택을 준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세제 금융 지원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이걸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이자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비과세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 그러니까 세입자가 낸 대출 이자 네.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네. 누가 받는 겁니까, 여기에 그거를? 여기는 집주인이 받습니다. 아, 예. 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데 혜택은 집주인이 받는 이자납입이랑 거. 소득공제 혜택은 집주인이 받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세입자는 은행에 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월세 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더불어서 집주인도 소득공제를 받는 둘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금을 올려야 하겠는데 네. 세대로 살고 계신 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올려줄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네. 지금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전세금 3억에 대해서 약 100만 원 정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예. 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만한 노력도 있어야 될 테고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나 비효율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참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전세로 살아야 될지 월세를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가 낫습니까? 월세가 낫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 여유가 있다면 은행 예금 대출 이율도 낮고 네. 대출 예금 이율도 동시에 낮고 그러니까요. 네. 전세가 나을 것 같고요. 낫다. 예. 월세 하면 연 대출 이율로 한다면 한 7% 정도 시중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의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지금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이 조세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 틀을 계획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제 개편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은 전문가들도 요새 TV에 나와서 연일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다시피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향,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세법의 원리만 가지고 본다면 세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향은 바람직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가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였어요. 예. 근데 이걸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 공제의 효율을 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이렇게 시끄러워진 계기가 우리 어려운 근로생활자들이 타겟이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라든지 고소득자 증세 부분은 빠지게 되니까. 빠진 게 아니라 낮춰줬더라고요, 법인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세액공제라든지 10%라든가 3%는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또 그쪽 부분도 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제가 틀렸군요.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하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또 결국은 이렇게 세원 베이스를 넓힌다 그러면서 저희 어려운 근로생활자들이 주된 지금 개편의 내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정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정세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정세하는 방식에 있어서 네. 충분히 설득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죠. 그 혜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 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13월의 월급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난해 9월이었죠. 예. 저희가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조금씩 떼고 그걸 이제 2월 때 연말정산할 때 돌려줬는데 지난 2월에 아마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13일에 월급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개편안 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또 근로소득 공제 항목 세액공제를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연봉 7천만 원까지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용카드 공제 축소된다면서요? 이거는 우리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계속 줄어왔죠. 30%에서 그럼요. 25% 하다가 예. 지금 15%인데 이걸 또 10%로 축소를 한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 이제 체크카드 사용분은 그대로 30% 인정을 해요. 제가 그거 여쭈고 싶어요. 네. 체크카드는 현금이에요. 네, 맞아요.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어느 정도 통장에 있어야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거지. 예.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이 4천만 원, 5천만 원 계시는 분들이 현금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 없어요. 기간의 이익을 박탈당하게 되죠. 예. 우리가 이달에 쓰면 다음 달에 신용카드를 하게 되니까 네. 다행스러운 건 직불카드도 있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분이나 예.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역시 또 30% 한도를 두고 있고요. 예. 거기다 공제 한도도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4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점에서 우리 근로자들께서 물론 15%에서 10% 축소가 돼서 5% 줄어든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잘 체크를 해보시면 예. 이 공제 한도만큼 또 효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소비 패턴을 조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금 위주로 하면 좋죠. 현금 위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는 엄밀히 보면 예. 총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죠. 연봉이 4천만 원이면 예.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쓰셔도 아무 공제가 소용이 안 되죠. 없어요. 넘어가는 예.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어느 구간부터 체크카드를 쓸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도 꽤 될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쓰느냐 설계를 하시면 우리가 공제 한도 400만 원 챙기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적절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꼼꼼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머리가 사셔야 아프죠. 됩니다. 네. 예. 자, 다자녀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적 공제. 다자녀 공제가 종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자녀 양육비도 해줬죠. 출생 입양하는 경우 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자녀 세액 공제로 한 가지로 통합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녀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네.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 예. 이렇게 세액 공제로 바뀝니다. 이것 예. 역시. 네. 대학 등록금은 뭐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세 번째 자녀는 예. 집이 한 채라도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그래서 그렇죠. 집 한 채를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9억 이상을 지금 세법에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네. 9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네. 근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예. 1년에 8%씩 깎아줍니다. 예. 최대 80%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집값이 15억, 20억이 돼도 사실은 세부담이 크지 않았거든요. 않네. 요거를 1년에 6%로 6%. 낮추겠답니다. 그래서 60%까지 공제하다 보니까 정전보다 20%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요. 그거 크겠는데요? 큽니다. 예. 80%를 면제받다가 60%를 면제받아서 20%포인트를 더 내야 된다. 그렇죠. 3억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면. 이거 양악수술 또 보톡스 이런 미용 성형 용역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까? 예, 종전에 우리가 부가세 과세 세원 넓히면서 예. 쌍꺼풀이나 뭐 코 수술이라든지 지방흡입 수술이나 5개 종목 정도는 부가세 과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번에 완전히 거의 뭐 대부분의 미용 시술, 양악 수술, 보톡스, 그다음 피부 관리하는 것들을 다 부가세 과세를 하는 걸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상품을 소비하면 다 세금을 내는 게 부가가치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자에게 유리합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 겁니까? 당연히 부자에게 유리하죠.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세금에. 네. 이 세금에 우리가 세금의 공평을 얘기할 때는 네. 세율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도 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예.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 소득에 비례해서 적게 내야 내야죠. 또 공평하다고 보는 예.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아주 세금 걷기도 쉽고 소리 없이 거둘 수 있는 데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역진성 때문에 지지를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1979년도인가요? 7년도에 네. 10%로 시작해서 지금도 10%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19%거든요. 네.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갔어요. 네. 올리든지 아니면 내리든지 없애든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이 부분 지금 뭐 세수입 예. 중에 상당 부분을 택하고 있고 예. 세율 올리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가업을 상속받을 때 세부담,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공장을 팔고 상속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세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지금 세금 혜택 좀 늘어나죠, 이 부분은. 예, 우리가 뭐 어쨌든 상속세 세율이 50%에 이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회사 물려받아서 주식밖에 안 받았는데 상속세 내려면 그 회사를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속공제 한도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그 기업 자산의 예. 70% 300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적용 대상 그 기업의 대상이 매출액 2천억까지였는데 예. 요거에 3천억까지로 확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것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300억이 아니고 1,000억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장래에게 정리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내년에 미룰까요? 내년까지? 예, 미루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 네. 그게 내년부터는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럼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 2015년부터 실시되는 항목도 있는데 반드시 국회를 통과돼요. 이렇게 확정되면 이제 어떻게 절차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어렵죠. 네.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가장 우리 봉급생활자들이 마음 굉장히 좀 허탈해 하셨을 텐데 네. 크게 변해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이제 그 박탈감인데 실제로 그 7천만 원까지는 우리 봉급생활자들이 사실은 뭐 물론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세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으로써 계산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자칫 놓치면 나중에 이제 세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오니까 소비 패턴 점검하시고 신용카드 사용 방법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 예. 그 신용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자녀에 대한 지원 문제, 절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이것이 딱 차이점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려워서요. 예, 우리 뭐 모르시고 그냥 내라는 대로 내셨을 텐데 네. 어떤 걸 일단은 세액공제로 넘어가면서 예. 그 지금은 예. 단적인 예로 6% 세율인 사람은 네. 똑같이 교육비 5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네. 30만 원의 세제 혜택밖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38% 구간인 사람들은 네. 거의 뭐 몇백만 원의 세액이 그런 면에서는 공평한 방에 오히려 그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제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세제 개편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뭐 무리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근로자들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세제 예. 개편안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럼 세액공제로 변하게 되면 국회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네. 유재선 세무사하고 상담을 나눌 때 이제 그런 변화된 부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네. 예. 많은 또 협조 또 이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세무사였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Everyone wonders how...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예, YTN 생생경제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제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하셔서 여러분들이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